오늘 이렇게 커스앤 브릿지 포럼에서 제 연구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네, 오늘 저는 이 Roles of Sleep Oscillation in Motor Memory Consolid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제 소개를 너무 생략을 하였는데요. 저는 지금 UCSF 카오렌시 강구리 교수님 랩에서 2017년도부터 포닥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포닥하는 과정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였는데 가장 그 핵심적으로 했던 연구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리고자 할 때 저는 항상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드리는데요. 오늘 또한 이런 두 가지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 연구에 있어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슬립입니다. 슬립은 저희가 이 삶의 거의 3분의 1을 이렇게 잠을 취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갖게 된 질문은 바로 왜 우리가 잠을 자는가? 이 유시버클의 맥키워커라는 연구자분께서 이 책을 통해서도 매우 강조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조금 더 학문적인 관점에서 이 우리가 왜 잠을 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어떤 브레인의 에너지를 리스토레이션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이런 깨어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런 톡식 프로덕트를 클리어런스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이 슬립의 중요한 기능은 아무래도 브레인의 커넥티비티와 플라스티시티에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연구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메모리입니다. 저는 이 슬립과 메모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메모리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메모리는 이 두 가지 타입 중에서 바로 디클레러티브 메모리입니다. 이 디클레러티브 메모리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팩트나 이벤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보고 어떤 침을 분비하거나 아니면 무서운 것을 보고 놀라는 이런 메모리는 non-declarative 메모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올린을 켜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골프를 치거나 하면서 갖는 스킬이나 헤빗, 이런 것들을 procedural 메모리 또는 모터 메모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랩 그리고 저는 이 모터 메모리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키워드와 백그라운드에 기반을 하여 제가 하는 연구의 키 퀘스천은 바로 What is the role of sleep in motor memory formation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연구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터 태스크를 수행하고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본다고 하게 되면 이 러닝 초기에는 어떤 특정한 레벨의 시간이 걸리다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감소되는, 즉 학습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면을 취하게 되면 이 수면 동안에 어떤 피지컬한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지만 수면을 취한 다음에 다시 모터 태스크를 수행해 보게 되면 태스크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즉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슬립이 이런 모터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아니면 메모리를 프로세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저희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모델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러닝 초기에는 다양한 뉴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가 되게 되고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태스크에 연관된 뉴런들 사이에서의 액티비티가 강화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박승모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의 앵그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슬립을 취하게 되면 그 태스크에 연관된 뉴런들 사이에서의 리액티베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의 커넥티비티가 증가하게 되고 태스크와 연결되지 않은 뉴런들은 다운스케일링, 즉 약화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슬립을 취한 다음에는 태스크에 연결된 뉴런들 사이에서의 액티비티가 더 강하게 깨끗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퍼포먼스가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모델을 가지고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 가설에 대한 근거를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브레인에서 슬립 동안에 나타나는 브레인 액티비티, 스파이크 액티비티와 브레인 오실레이션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나 ECOG, EEG를 사용을 하여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렛이라는 동물의 브레인에서 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어레이를 통해서 실제 이 뇌에 심어진 이런 일렉트로드 팁에서 측정되는 볼티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볼티지가 의미하게 되는 것은 이
일렉트로드 팁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뉴런들이 나타내는 볼티지 시그널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볼티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스파이크 액티비티, 뉴런들이 액션 포텐셜을 발생하는지 그 타임 프로파일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기도 하며 이 신호를 그대로 다른 프리퀀시 밴드로 0.1에서 4Hz나 10에서 15Hz 이런 특정한 프리퀀시 밴드 필터링을 하게 되면 브레인 오실레이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특정한 프리퀀시 밴드에서 강한 앰플리튜드를 갖는 것을 어떤 특정한 타입의 슬립 오실레이션 또는 브레인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저희는 그 슬립 오실레이션들 또는 브레인 오실레이션이 모터 메모리 프로세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방금 제가 브레인 오실레이션을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슬립 동안에 발생하는 브레인 오실레이션에 대표적으로 크게 3가지 또는 4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콜텍스에서 이렇게 측정이 되면서 0.1에서 4Hz로 느리게 진동하는 이런 오실레이션입니다. 이런 오실레이션을 슬로우 오실레이션 또는 델타 웨이브라고 부르고 있으며 특히 저희가 정의하기에 따르면 강한 앰플리튜드를 갖는 것을 슬로우 오실레이션, 약한 앰플리튜드를 갖는 것을 델타 웨이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살라무스에서 이렇게 소스가 되어서 콜텍스에서 측정이 되는 이런 오실레이션을 스핀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스핀들은 10에서 15Hz로 진동을 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진동을 합니다. 또한 기억했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인 히포캠퍼스, 해마체에서 이렇게 측정이 되고 150에서 250Hz로 강하게 진동하는 빠르고 강하게 진동하는 이런 오실레이션을 샤프 웨이브 리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개개의 슬립 오실레이션이 메모리 프로세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메디에이터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특히 이 슬립 오실레이션들 사이에서의 커플링, 얼마나 동시에 나타나는지의 정도가 특히 메모리 프로세싱의 정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많은 연구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슬립 오실레이션들이 모터 메모리 프로세싱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2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모터 태스크 타입 측면에서는 이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태스크와 리칭 태스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BMI 태스크에서는 실제로 G 브레인에서 측정된 스파이크 앙상블 액티비티, 즉 뉴럴 시그널을 통해서 워터 리어드가 주어지는 이 피딩 튜브의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 태스크이고요. 리칭 태스크 같은 경우는 좀 더 내추럴한 이 모터 태스크로서 플레이트에 먹이가 주어졌을 때 쥐가 직접 팔을 뻗어서 집어와서 먹는 이런 태스크입니다. 이런 2가지 태스크 타입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브레인 프로세스 타입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브레인에서 나타나는 내추럴한 러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모터 콜텍스의 스트로크가 발생을 하였을 때 그 주변 영역에서 나타나는 리커버리 프로세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게 크게 제가 포닥 동안 했던 3가지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설계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드리고자 하는 연구 내용은 2019년도에 셀에 이렇게 게재가 되었었고, 이 연구에서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태스크를 이용하여 슬립 동안에 나타나는 내추럴한 러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저희가 찾게 된 결과를 간략하게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라는 이 두 슬립 오실레이션이 서로 상반된 메모리 프로세싱인 콘솔리데이션과 포게이팅의 기능을 각각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슬립 스핀들이 얼마나 델타 웨이브에 비해서 얼마나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가깝게 나타나는지 이 상대적인 정도가 콘솔리데이션과 포게이팅의 비중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슬립하면 여러 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휴먼 슬립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웨이크 상태 그리고 눈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슬립 상태 또한 눈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넌렘 슬립 상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슬립 오실레이션들은 이런 넌렘 슬립 상태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런 휴먼이 넌렘 슬립 상태를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슬로우 오실레이션, 델타 웨이브, 이 스핀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 동물, 캣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이 슬립 오실레이션들이 측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이 델타 웨이브를 구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 두 오실레이션을 구분하지 않거나 그래서 하나의 타입으로 간주를 하거나 아니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만 집중을 하여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에서는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이 생쥐에서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를 서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여기 로커필드 포텐셜, 즉 0.1에서 4Hz에서 이렇게 보이는 이런 로커필드 포텐셜을 보게 되면 피크와 트러플을 볼 수 있는데, 이 피크 같은 경우가 스파이크 액티비티가 강하게 나타나는 스테이트를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업스테이트라고 많이 부르게 되고요. 이 피크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액티비티가 약하게 나타나는 시점으로서 그 구간을 다운스테이트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슬로우 오실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다운스테이트와 업스테이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슬로우 오실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이 다운스테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업스테이트만 나타나는 오실레이션을 델타 웨이브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둘을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이 모터 태스크를 수행한 다음에 슬립 동안에 이 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말씀드렸듯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태스크라는 것을 이용을 하였는데요. 말씀드렸듯 뉴럴 시그널을 측정을 하여 이 워터 리어드가 주어지는 이 피딩 튜브의 각도를 컨트롤하게 되고, 저희가 이 시작점에서 시작을 하여 타겟 지점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시간을 측정해 보았더니 러닝 초기에는 어떤 12에서 13초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7에서 8초 이렇게 더 빠르게 타겟 지점에 도달하는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트로덕션에서 보여드렸듯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슬립을 취하고 나면 그 타겟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감소하는 태스크 퍼포먼스가 증가된 현상을 볼 수가 있고, 특히 그러면 이 슬립 동안에 과연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기 위하여 저희도 또한 이 옵토제네틱스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 옵토제네틱스, 조스라는 이런 이 옵션을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시키고,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의 스파이크 액티비티가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만을 억제시키거나 또는 델타 웨이브의 이 업스테이트를 억제시키는 이 두 가지 실험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슬립 옵토제네틱 이니비션 방법을 이용하여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를 억제해 본 다음 이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또한 브레인 프로세싱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먼저 행동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을 억제시키게 되면 이 퍼포먼스가 더 악화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슬로우 오실레이션이 콘솔리데이션, 기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억제시켰기 때문에 비헤비어가 더 악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슬로우 오실레이션은 메모리 콘솔리데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이 델타 웨이브 액티비티를 억제시켰더니 비헤비어가 더 증가되는 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델타 웨이브는 메모리 포게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 연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브레인 프로세싱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슬립 스핀들이 얼마나 델타 웨이브에 비해서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가깝게 나타나는지를 수치화해 보게 되면 그 정도가 이 퍼포먼스의 변화를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이 연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도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저희 먼저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은 메모리 콘솔리데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델타 웨이브는 포게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스핀들이 얼마나 델타 웨이브에 비해서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가깝게 나타나는지 정도가 이 콘솔리데이션과 포게팅의 비중을 결정한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한 사실을 이제 스트로크 브레인에 적용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터 콜텍스에 이렇게 스트로크를 유도한 다음에 이 슬립 동안에 나타나는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를 보았더니 이 델타 웨이브의 개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델타 웨이브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스핀들이 델타 웨이브에 가깝게 나타나는 이런 forgetting 스테이트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어떤 리칭 태스크, 조금 더 내추럴한 모터 태스크인 리칭 태스크를 수행을 하였을 때 이 비헤이비어의 데피시시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현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스트로크가 발생되기 전에 이 석세스 레이트, 즉 플레이트에 먹이가 주어졌을 때 집어와서 먹는 이 석세스 레이트를 이 스트로크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게 되면 스트로크가 발생한 다음에 급격히 매우 크게 감소하게 되고 시간에 따른 리커버리가 나타나게 되면 이 석세스 레이트도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동안에 다시 브레인의 프로세싱을 보게 되면 이 얼리 스테이트를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 델타 웨이브의 비중이 매우 증가하게 되고
스핀들이 델타 웨이브에 가깝게 나타나는 정도, 델타 네스팅은 크게 나타나게 되고 스핀들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가깝게 나타나는 정도는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리커버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스핀들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에 가깝게 나타나는지의 정도는 증가하게 되고 이 스핀들이 델타 웨이브에 가깝게 나타나는지 정도는 감소하게 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정상적인 뇌에서 볼 수 있는 피지올로지컬한 스테이트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리커버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패솔로지컬한 스테이트에서 피지올로지컬한 스테이트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갖게 된 질문은 그러면 어떤 우리가 특정한 아티피셜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런 얼리 스테이트에서 패솔로지컬한 스테이트를 피지올로지컬한 스테이트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았고 저희는 이제 이 스트로크 주변 영역에 이 스트로크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주변 영역에 이 토닉 이니비션이 증가가 된다는 연구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 가바르직 토닉 이니비션을 억제시키는 이런 약물을 이 주입을 해보았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았더니 이런 스핀들이 델타 웨이브에 가깝게 나타나는 패솔로지컬한 스테이트를 순간적으로 이런 피지올로지컬한 스테이트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슬립 스테이트를 순간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스트로크가 발병한 다음에 리커버리 과정, 즉 재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 하나의 치료적 접근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파트 1과 파트 2는 조금 더 모토콜텍스에 집중한 로컬 프로세싱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면 제가 최근에 하게 된 연구는 조금 더 시스템스 컨솔리데이션 레벨로 확장을 하여 이 프리프론탈 콜텍스, 모토콜텍스, 히포캠프스 사이에서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히포캠프스라는 단어를 언급하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히포캠프스는 메모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이 히포캠프스가 디클래러티브 메모리 포메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히포캠프스가 어떻게 얼마나 모터러닝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답을 찾고자 이 파트 2에서 이용했던 리칭 태스크를 이 13일 동안 쥐에게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고 그 트레이닝을 하기 전과 후에 슬립 동안의 브레인 액티비티를 또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프리프론탈 콜텍스와 모토콜텍스에서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을 디텍션 해보았고 히포캠프스에서는 샤프 웨브 리프를 디텍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먼저 콜텍스 사이에서의 코오디네이션이 롱텀 모터러닝 동안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 PFC-M1 에서 커플링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였고요. 즉, 이 PFC 영역과 M1 영역에서 슬로우 오실레이션이 얼마나 커플링 되는 정도를 수치화해 놓고 보았더니 러닝 초기에는 이 작은 커플링이 나타나다가 어느 특정한 시점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후기에는 이렇게 강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런 투 스테이지 트랜지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는 1989년 부자키라는 매우 유명한 연구자가 제시한 투 스테이지 모델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투 스테이지 모델, 부자키가 말한 투 스테이지 모델의 핵심적인 내용은 히포캠퍼스가 러닝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숏텀 메모리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게 되고 러닝 후기에 되게 되면 히포캠퍼스의 역할이 감소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설인데요. 이 수십 년간 많은 연구들이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왔지만 어느 시점에 히포캠퍼스 액티비티가 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결과를 봤을 때 그러면 콜텍스 사이에서의 커플링이 이렇게 변화된 시점이 히포캠퍼스 액티비티를 떨어뜨리는 데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또한 이 히포캠퍼스와 모토콜텍스의 사이에서의 커플링 정도를 수치화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히포캠퍼스의 샤프 웨이브 리플 디텍션하고 모토콜텍스의 슬로우 오실레이션을 디텍션한 다음에 그 커플링의 정도를 수치화해 보았더니 러닝 초기에 강한 커플링, 즉 히포캠퍼스 액티비티가 강하게 나타나다가 어느 특정한 시점에 감소하게 되고 다시 후기에는 약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롱텀 모터러닝을 하는 동안에도 이런 히포캠퍼스의 투 스테이지 트랜지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었고요. 더 흥미로웠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PFC-M1에서 커플링이 증가한 다음에 히포캠퍼스 액티비티가 떨어진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 마리 쥐당 어느 시점에 이 PFC-M1에서 커플링이 증가하는지를 이렇게 레드 닷으로 표현해 보고 어느 시점에 히포캠퍼스 액티비티가 떨어지는지를
블루 에로 헤드를 표현해 놓고 보게 되면 모든 G에서 항상 이런 시퀀셜한 트랜지션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가지 파라미터가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이용해 보게 되면 이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가 매우 잘 이렇게 프레딕션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PFS-M1에서 커플링이 이 증가되는 시점이 히포캠퍼스와 콜텍스 사이에서의 코디네이션을 떨어뜨리는 데 중요한 스위치 오프 시그널일 것이다라고 이 연구에서 저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현재 지금 네이처에 최근에 이렇게 억셉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렇게 실제로 논문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번째 파트의 연구 내용은 오늘 투 스테이지 트랜지션의 관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 실제로 뉴럴 앙상블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았었고 그런 패턴을 보게 되면 이 스테이지 1 구간에서는 이 어떤 패턴이 가장 석세스를 하기 위한 옵티멀한 패턴인지를 찾아가는 과정, 즉 다양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어떤 패턴이 이 석세스에 있어서 좋은지를 찾아가는 매니폴드 익스플로레이션 과정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후기에 가게 되면 스테이지 2 단계에 가게 되면 하나의 매우 옵티멀한 이런 패턴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 매니폴드 익스플로이테이션 스테이트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을 이렇게 한 슬라이드로 간략히 요약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연구에서는 이 슬로우 오실레이션과 델타 웨이브가 각각 메모리의 컨솔리데이션과 포게이팅에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메커니즘이 스트로크 모델에도 적용이 되며 이 스트로크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이 토닉 이니비션을 억제하는 약물을 통해서 실제로 슬립 스테이트를 패솔로지컬한 스테이트에서 피지올로지컬한 스테이트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연구 내용을 확장하여 최근에는 실제로 모터러닝을 하는 과정에도 이 투 스테이지 트랜지션이 브레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콜텍스 사이에서의 이 커플링이 히포캠프스 액티비티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 모터러닝의 메모리 프로세싱 랩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며 저는 이 실시간적으로 나타나는 콘솔리데이션과 포게이팅이 메커니즘을 보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확장을 하여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 같은 뉴로모듈레이터가 매우 페이직하게 변하면서 이런 콘솔리데이션과 포게이팅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저는 2017년도에 이 카우니시 강굴 랩에 조인을 하였고 정말 카우니시 강굴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우니시 강굴리와 저희 랩 멤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경청해 주신 이렇게 이 청중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